존경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강현실 순회사님,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 순회사 임명을 받고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조국 한반도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날 어머님께서 우리 통일가의 최고 간부들을 천정궁에 부르셨어요. 그래, 저도 순회사이기 때문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하고 여비서가 오늘 어머님이 말씀이 좀 심상치 않을 것 같다 그래요. 6시 훈독회 하면은 5시쯤 어머님이 나오셔서 이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천정궁을 왕래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초조해하시는 모습을 처음 뵀다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나면은 저보고 대신 화답하는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6시에 딱 나오시더니 저희 간부들에게 이렇게 화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해 봤습니까? 한반도가 이대로 가면은 아버지의 나라 천일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거대 담론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버님을 57년도부터 매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빙긋이 웃으시고 저희들 미국에 간다거나 한남동 가면은 어머니 이 사람들 교통비 좀 주지, 뭐 좀 있으면 주지, 이러면 어머님 오셔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주는 것 말고 어머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대한 담론이에요.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서는 AIIB라 해가지고 아시아 투자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이 밀려와서 돈으로 한국을 에워싸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드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방파제 삼으려고 병영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대로 되어도 되겠느냐? 그러세요. 일본 자본은 한국 사회를 쓸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이미 극동기지, 전진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이 땅, 천부모의 나라, 천일국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종족적 메시아가 되자 한다든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신앙인으로서 말씀할 줄 알았지, 국가 미래를 놓고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를 자주 갔다. 내가 산천 구경 다닌 줄 아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아버지의 나라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중립국가인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를 다니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셨다. 그 결론은 뭐냐? 외세를 배제하고 한국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화답하는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3일 전에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대변인들이 모인 데서 제가 강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강남의 어느 국회의원이 손을 들면서 외국의 4대 강국이 에워싸이는 한국의 미래를 교수님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외교적 역량을 강하고 강소국으로 커가지고 그들과 힘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끌어가야 된다라고만 제가 대답을 했지,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 나라 미래를 어머님이 열어주셨으니 이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어머님께서요, 통일가의 최고 지도자들, 순회사들은 이제부터 한반도의 미래는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평화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걸 선언하고 다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걸 이제부터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 사이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6.5km, 국경이 6.5km니까 시오리가 붙어 있는 거죠. 중국과는 1340km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먼 겁니까? 그리고 삼면인 바다는 8700km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은 250km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륙에 붙어 있는 두 나라, 해양에 붙어 있는 두 나라, 이 네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냐면 한반도 면적이 78배입니다. 남북한 땅덩이의 78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코리아의 165배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냉전시대 때는 핵탄두를 16,500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도 쏘지 못하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졌죠. 그런데 러시아 공화국이 핵을 협상을 해서 핵무기를 감축했는데 지금은 1,5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1,500개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50평짜리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100배 정도 그러면 5,000평이죠. 5,000평. 그 5,000평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으면 이 집은 이 건물에 영향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첫째, 일조권을 뺏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죠. 가려가지고. 둘째, 조망권, 앞을 볼 수가 없으면 조망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회오리 치면서 이 벽에 부딪힌 바람이 이 작은 집으로 다 불어칩니다. 그 다음 비를 맞으면 비가 다 이 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집은 빨리 큰 집에서 이사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갈 곳이 있는 나라입니까? 갈 수 없잖아요. 가정집 같으면 팔고 나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팔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는 얼마입니까? 3억이었는데 러시아 공화국 15개에서 해체되면서 1억 5천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6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래 우리의 도전 세력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G8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G5가 만들어졌습니다. G5 그러면 여기서 G라는 건 그레이트란 말의 첫 글자죠. 큰 나라, 앞선 나라, 선진국 그런 의미죠. 여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5나라입니다. 이 5나라가 선진국가로서 떡 결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75년도에 왜 너희들 다섯이만 손잡느냐? 내가 여기 들어가면 뭐 잘못된 거 있느냐? 검토해서 넣어달라. 그래서 G6가 시작됩니다. 그때 G6에 들어간 나라가 플러스 이태리입니다. 여러분, 이태리는 왜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나라입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76년도에 왜 너희들 여섯이만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검토해달라. 그래서 G7이 시작돼. 이때 들어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인구는 4천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거대한 캐나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22년이 지나간 98년도에 G8가 출범했습니다. G8 선진 8개국에. 이때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러시아는 75년 동안 공산국가 수장 노릇을 하면서 인류의 피로 역사를 져져왔지만은 이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6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핵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둘째, 우주 항공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 나라로 싸울릴 때 러시아 1단 로켓 가져와서 싸울렸잖아요. 세 번째, 영토가 넓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한반도 면적이 78배입니다. 자, 78배. 둘째가 캐나다입니다. 45배. 중국이 44배. 미국이 43배. 브라질이 38배. 인도가 15배. 우리보다 땅이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 공화국입니다. 그러니 무시할 나라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악면에서 한 50평짜리 집 짓고 앞에다가 한 10평짜리 텃밭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한 5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어요. 걷는 것이 벌써 달라버립니다. 약간 좀 힘들잖아요.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고 땅이 넓으면 어디 가서 행세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러시아가 못된 짓거리에도 누가 하나 러시아하고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지가 대통령 2번 하고 3번 이상 하면 안 되니까, 2번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메르베데프 국무총리 데리고 있던 놈을 대통령 올려놓고 한 번 시킨 다음에 다시 총리로 내려가라고 지가 또 대통령 올라오는, 얼마나 웃기는 놈입니까? 그래도 푸틴 보고 시비하는 놈 한 놈이 없잖아요. 워낙 땅이 넓고 핵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원이 많잖아요. 원유, 가스, 철가스, 목재, 니켈, 망간, 우라늄, 히토리움,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여러분 고급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김연아가 세계에서 휘게스 1등한 것은 러시아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치, 감독을. 그 다음에 소년제가 마루 운동에서 금메달 딴 것은 러시아의 코치, 감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6번째가 뭡니까?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러시아입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꼬리키, 차이콥스키, 볼쇼이, 키브로, 유명한 화가 샤갈까지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6가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G8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G8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선진국 다 된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747 정책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매년 7% 성장해가지고 4만 달러 국가를 10년 안에 만들 것이며, 그래서 선진국가를 10년 안에 만들겠다. G7 안에. 근데 우리 G7은 그냥 지금 G20의 턱걸이에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러시아 거대한 제국이 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면적의 44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 100배입니다. 인구는 15억입니다. 핵무기는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뒤에 딱 머리맡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면적의 43배, 대한민국 땅덩이 98.3배입니다. 인구는 3억이죠. 세계에서 경제력이 제일 강합니다. 핵탄두는 5,660개라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 중국, 미국의 영향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한반도 면적이 1.8배고 대한민국 땅덩이 4.3배입니다.
인구는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미국이 세계 GDP 1위, 2위가 일본이었는데 2010년에 중국에게 2위권을 뺏기고 지금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본의 경제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좀 설명드릴게요. 하도 아베가 한국을 말을 안 듣고 한국을 폄하시키니까 우리 언론이 아베 되먹지 못했다고 욕을 하니까 일본 언론, 관방장관 등등 보수 세력들이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한국을 정복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금년에 발표한 정한 놈. 한국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처럼 군대 끌고 와서 한국을 점령해서 귀 자르고 코 잘라가지 않겠다 이거죠. 그때는 군사력을 끌고 왔지만은 이제는 군사력 안 끌고 오겠다는.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우리 경복궁을 정리해가지고 군대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 군인이 임금을 에워싸면서 우리나라 국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7년도에는 외교관까지 뺏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와서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겠다 이거죠. 한국의 증권시장 700개 상장된 주식 가운데 41%가 외국 자본이고 블루칩은 46%인데 그중에 가장 큰 자본이 일본 자본이다 이거죠. 일본에서 한국에 주식 팔고 나가버리면 한국의 주식 가치는 3분의 1, 4분의 1 값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은 경제 토탄에 빠져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둘째는 뭐냐? 한국의 금융권에 나돌고 있는 돈은 거의 일본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의 시중은행 68에서 87%가 외국 자본인데 그중에 일본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 다 망할 때 안 망한 은행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87%가 지금도 일본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의 압력을 받은 시중은행은 부실 대출해가지고 다 망했지만 일본은 일본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 국가 지도자들이 부실 대출을 하도록 압력 가할 수가 없어서 이거 하나 살아남았는데 까불면 이거 빼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을 1년 안에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합니다. 얘들이. 삼성이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 삼성의 대표 제품이 뭐냐 이거예요. 반도체하고 갤럭시 6다 이거죠. 근데 갤럭시 6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중간재 가져오지만 안 된다. 소재하고 중간재 가져와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한국 삼성에다 안 팔아버리면 삼성은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완성품 만들어야 수십 년 걸리기 때문에 1년 안에 은행비 감당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못 줘가지고 1년 안에 망해버린다. 까불지 말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삼성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현대, LG, SK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일본 말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일본 자본이 한국 시장을 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21세기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며 남북관계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맹망인 미국이 있지 않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아주 기분 좋은 아저씨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제부터 역사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860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북경조약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북경조약. 북경조약은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대표가 만나가지고 한 회담인데 그때 회담의 의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우수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수르강이 있는데 우수르강 동쪽에 있는 연해주 16만 5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9만 8천 평방킬로미터고 북한이 12만 2천 평방킬로미터인데 16만 5천 평방킬로미터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 배는 안 돼도 1.6배가 넘는 그런 이 거대한 연해주를 청나라가 러시아 먹으라고 줘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고맙다고 잘 쓰겠습니다 그러고 받아갔어요. 청나라 러시아 이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었으면
네가 내 땅을 가져라 말아라 이 자식아,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주니까 고맙다고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 책임져 줘요? 통일해 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1905년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가스라 데프트 조약입니다. 가스라라는 사람은 일본의 외무장관이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데프트입니다. 둘이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데,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 일본이 간섭하지 말고 일본이 조선 먹는 거 미국이 간섭하지 말자, 양국 간의 합의 아래서 일본이 마음 놓고 와서 우리를 국권을 찬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나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다시 1909년도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1909년도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간도 협약입니다. 간도 협약.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회담한 겁니다.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 땅을 먹어버려라, 우수리강 동쪽에 있는 연해주는 러시아에게 뺏겨버리고, 그나마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광대한 한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이 광활한 이 땅을 일본이 청나라 먹으라고 줘버린 거예요. 만일에 하얼빈, 여러분 단동, 장춘, 대련, 심양 이쪽이 만일에 청나라 땅이었다면 왜 우리 땅을 일본 너희들이 먹으라 말아라 이런 말 하겠니?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이게 간도 협약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본이 청나라에게 안 넘겼으면 이 땅은 다 우리 겁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말달리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청나라에게 뺏겨버려 가지고 지금 백두산까지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중국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이 우리 압록강, 두만강 남쪽에 있는 이것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둘이서 이걸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부탁하는 것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둥 광산권 개발권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케이, 광산 개발하시오, 철도는 놓으시오. 이래가지고 이 만주벌만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록강 남쪽에 있는 이게 한반도,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늘이 6천년 동안 준비한 땅입니다. 아버님의 고향이 어딘가요? 평북 정주입니다. 어머님의 땅이 평안남도 안주이십니다. 여기는 우리 참부모님이 오신 곳이에요. 제가 금년 3월 달에 터키를 갔어요. 터키 성지 순례를 다닌다고 쭉 다녀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스만 터키가 500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장악을 했는데 딱 한 나라만 오스만 터키가 정복 안 하고 그대로 뒀대요. 그 땅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마호메트가 태어난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남겨뒀다 이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지금도 터키 사람을 하늘처럼 고맙게 생각한대요. 그런 이렇게 참부모님이 오신 하늘의 6천년 동안 준비한 천일국의 땅을 이제 이대로 두고 되겠습니까?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밉다고 북한 방치하면은 6.5km 붙어 있는 러시아 극동기지 사령부가 이미 라진 선봉에 만들어져 가지고 쟤들 지금 이미 핵무기가 북한 땅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340km 붙어 있는 중국에서 북한의 호텔, 백화점, 모든 경제권을 중국 애들이 와서 다 잡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중국 땅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땅이 북한 땅이 되면은 이 한반도가, 성지가, 참부모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내 나라에다가 이 나라 뺏겨 가지고는 이 나라 통일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의가 제가 드리는 것이 소리만 휙 지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잘 전달되나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신경을 많이 쓰는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2011년도에 국방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1198억 달러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 쓰는 숫자는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그냥 모른다고 막 생각나는 대로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방대학원, 그 다음에 검사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가서 최고 지도자들에게 강의할 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숫자 쓰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13억 달러 쓸 때 중국은 1198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간 2015년도 금년도에 중국의 국방 예산이 2383억 달러입니다. 배 이상 국방 예산이 늘어버렸어요. 미국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년에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이 354억 달러입니다.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너무 빨리 커가거든요.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주요 국가 12나라에게 국방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체건을 해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까지 해가지고 12나라 국방 예산을 다 해 모아보니까 얼마냐? 여러분 232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잘 나가는 국가 12나라 국방 예산을 다 합쳐도 중국 한 나라의 국방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요 3650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3조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외환 보유고 7입니다. 게임이 안 되면 게임이. 그러니까 미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중국을 막으려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우리 보고 땅 빌려달라. 여기다가 사드 시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뭔 이 얘기하면요 대답은 안 해도 알겠다고 좀 이렇게 거기에 좀 끄떡끄떡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왜 의식할 수밖에 없냐면 2035년도 되면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잡고 1위가 된다 이거.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수상자들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10년을 앞당겨 가지고 2025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면 여러분 금방 갑니다. 그래 중국의 성장을 빨리 저지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방 예산을 많이 쓰기는 쓰되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서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045년 되면 인도가 2위가 되고 미국이 3위가 된다 이거죠. 일본이 4위가 되고. 그래 미국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여기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하고 맞서질 않아요. 야 너희들 왜 국방 예산 많이 써?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오바마가 돈을 찍어가지고 막 뿌렸습니다. 세계에다가. 그 뿌린 돈이 얼마냐? 5조 2654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이 국채 발행이라고 해요. 1억 달러가 한국 돈 1200억입니다. 그럼 5조 2654억 달러면 미국이 돈을 얼마나 찍어 많이 뿌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그런데
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샀냐? 1조 2656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조 1164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일본은 제가 지도를 그리면 일본이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게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있는데, 이 북해도에서 16km 지점에 가면은 쿠나시리 에토로프 스코라는 하부마이라는 쿠일 열도가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에 1개 여단의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1개 여단의 핵미사일. 그런데 여기에 미사일이 얼마나 세냐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졌던 핵폭탄의 100배짜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만 쳐다보면 발이 안 떨어져요. 오메, 와, 그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2개 맞고 손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던졌던 건데 100배짜리 핵미사일이 1개 여단이 있으니까 일본은 하나만 던지면 끝나는데 3개 던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일본 사람은 러시아가 여기서 핵무기를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끔 그럽니다. 일본에게, 우리 미국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미군 챙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겠어?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얼굴이 확 변해지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고 그러십니까? 돈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달란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의 밥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미국의 밥이에요. 한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내는 동북아시아 평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은 미국의 개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일본과 한국과 손잡아라 이게야. 손잡아야 된다 말씀을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떠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은 떠나갈 수가 없다. 이 일본은 미국이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사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THAAD, 사드라 그럽니다. 고도 125km에서 150km 상공에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지상에서 쏘아가지고 썰어뜨리는 것을 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다가 1기에서 4기 정도를 놓겠다. 하나가 1조에서 2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4개를 놓으면은 4조에서 8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가 미국에 병영화된다.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평택으로 옮겨놨는데 이제는 미국이 전국토를 미국의 사드 기지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은 더 어려워져. 미국이 사드 시설해 놓은 북한은 위협을 느끼니까 러시아chế 더 많이 갖다 놔. 그러면 남북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통일은 더 멀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드 시설을 한다. 그런데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무력 공격할까 봐서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놓으려고 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우냐면 전방 2,500km에서 3,000km 전방에 있는 야구공 정도의 물체가 이동하는 것까지 전부 다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 사드 시설을 4개 정도 해놓으면은 중국을 가만히 않고도 CCTV로 감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일 좀 보려고 딱 하는데 CCTV가 앞에 보고 있으면 일 보기 싫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좀 목욕하려고 옷 다 벗고 지금 막 중요한 부분 씻고 있는데 CCTV가 보고 있네. 죽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CCTV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제발 미국의 사드 시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중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제가 수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우리가 중국과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먹은 것이 얼마인가 고 보니까 우리가 26%가 중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홍콩이 5.2%예요. 합치니까 31.2%입니다. 여러분, 가게 열어놨는데 손님을 3분의 1 정도 몰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VIP가 아니라 VVIP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중국은 VVIP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제품을 얼마를 수입했는가 하고 쭉 작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11%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팔아먹을 물건이 없어요. 중국 제품이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우리 제품을 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들어간 게 자동차하고 휴대폰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LCD, LED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11%입니다. 우리 수출에. 일본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가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공업국 아닙니까? 일본에 사갈 것이요. 싼 것은 중국이나 후진국에 사가고 한국 제품을 어설프다 해가지고 안 사가요. 6.2%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우리 제품 사간 걸 딱 보니까 17.2%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교역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 보고 미국에 사드 시설 안 하면 사드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앞으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국의 힘이 무서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중국에 냉동 마늘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농민들이 청와대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중동 냉동 마늘 수입하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중국 측에서 좋아, 이 하찮은 냉동 마늘 가지고 시비를 해? 그러면 한국에서 들어온 자동차 전자에 들어오지 마, 딱 스톱시켜버려. 그러니까 삼성이 이건희하고 현대 정몽구 씨가 청와대로 가가지고 그 씨발 마늘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자동차하고 전자제품 안 나가면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이 씨발 마늘 수입에다 그냥 갖다 쳐박아 두더라도 이거 수입해야 될까 이거. 그래 그러면 다시 수입해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하고 수출이 안 돼 버리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체 대기업 다 쓰러집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아산에서 가지고 안 돼요. 그래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2공장 만들었다 3, 4공장을 동시에 차고 있어요. 4개가 지금 가동 직전입니다. 중국의 제품 안 나가면 현재 한국 경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안보가 불안한 현실에서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 시설을 하지 말라, 여기서는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6월 25일 날 26일 날입니다. 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미국의 상원 군사소위원회에서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 사령관하고 태평양기 사령관을 불러다가 사드 시설 한국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과 미국과의 긴밀하게 협의 가운데 잘 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원 군사위원회 맥케인이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다시 불렀습니다. 태평양 기지사령관 한국 주월 사령관 주미 사령관을 불러다가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의 압력을 안 받고 있다면 이미 부지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왜 걱정하시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사드 시설해 가지고 중국을 미사일로 방어하려고 하면 우리는 중국의 총알바지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의 미사일을 부셔야 그 다음에 미국 본토로 공격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다 군사 빌려줘 가지고 중국의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손잡았을 때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한국에다가 하면 우리는 집중 공격받아 우리 5천만 동포는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핵무기가 없다면 모르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상 전쟁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외국의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 나라 어디로 가겠느냐? 갈 곳이 없다 이거.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계속 러시아에서 무기 사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려고 하니까 한국에다 사드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핵 미사일 전문가인 MIT 공과대의 포스텔이라는 사람이 지난달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의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쪽으로 쏘는 포탄이 있는데 300km짜리가 있고 600km짜리가 있고 1000km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공격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경부선 고속도로 이게 428km예요. 그런데 직경거리 300km도 안 돼요. 그러면 북한의 평양이나 개성에서 남쪽으로 쏘려면 300km 내지 600km면 제주도까지 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12,000km 이상 나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남쪽에다 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장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교회장님한테 제가 볼펜 던집니다 딱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될걸. 자, 교회장님 던집니다 그러고 저 2km 저 우회로 해가지고 받으시오. 그리고 위에 던져가지고 둔다면 이게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버리기도 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려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쏘지. 아직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 유도 미사일 ICBM을 확실히 개발했다고 하는 증거도 없는데 걔네들이 무엇 때문에 남쪽 공격할 때 올라갔다가 요렇게 던지지. 이렇게 소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을 핑계 삼아 가지고 중국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다라고 포스텔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한국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좋고 통일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중국과 관계 악화가 되게끔 하는 미사일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화답하는 듯이 작년에 여러분 국회에서 충청남도 당진 국회의원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대정부 정홍원 국무총리를 불러달라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네 나라가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데 결국 핵전쟁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이걸 피해가려면 우리나라는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런 거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오. 미국의 손에만 놀아나지 말고 무릎 좀 생각하시오. 김동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황의관이라는 브래들리 대학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계, 재계 어느 학자들도 입 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네 나라가 얽혀있는 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외세 배제하고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고 중립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선언하십니다. 만일에 이게 통일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왜 대박이냐?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두만강을 여기서 핫산역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이르치크, 모스크바, 영국까지 간다. 그리고 여기 신우주를 거쳐가지고 싱가포르와 터키로 가는 이런 다양한 국제 채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이 철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북한 땅이 러시아나 중국 땅이 돼버리면 우리가 얘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얼마나 대단하면 7천조에서 8천조에 해당하는 지금 광물 자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벌써 미국에서, 영국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학자들 간에 다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광물 자원이 철강성, 니켈, 망간, 우라늄, 히토리움,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모르브덴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브덴이라고 아세요? 포항지하철, 광양지하철에서 쇠를 녹일 때 고로에다가 모르브덴을 조금 집어넣으면 쇠가 녹이 안스러버려요.
이 엄청난 천연자원이 북한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 미국, 일본이 막 환장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대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옆에 줄이 뱅뱅 사람이 돌듯이 이게 너무 천연자원, 북한 이걸 어떻게 미국, 러시아, 일본 손에 집어넣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있는 한 통일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얼빈이라고 있죠. 이등박문이 쏴 죽인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조금 올라가면 대경이라고 있어요. 대경, 경사경자 대경이라는 데 가면은 중국에 쓰는 사람들이 석유의 46%가 여기서 나오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석유가 나오는데 1500m에서 1700m 밑에 기름을 빼쓰고 있는데 점차 석유가 바닥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박으면 되는데 이미 그 기름이 어디로 가버려요? 3000m 이 북한으로도 기름이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북한 땅 밑에는 3000m 밑에가 지금 유전대가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의 유전대하고 중국의 유전대가 북한에, 우리 남한에는 안 뻗어는 북한에, 러시아의 지질학자가 탄소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북한은 검하다. 이게 어군 탐지기가 카메라를 바다에 가면 찍으면 고기가 노는데 빨갛게 보이듯이 이 지질학자들이 보는 카메라를 찍으면은요 석유가 매장에 까맣게 보이고 없는 데는 허옇게 보이는데 북한 땅은 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통일만 되면은 우리는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완전히 어깨 펴고 자식들 아베 이리 좀 와봐 이 자식아. 오바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우리 한국을 섭섭하게 한 적 없어 이 자식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이 아직 손도 안 떼고 있어 북한. 이거 아버님 하늘이 준비해 놓은 보고의 땅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은 내 나라에 밥밖에 더 되겠어요? 언제 아버지의 나라 만들? 천일국 선언한 지 3년 됐는데 이제부터 아버님 성화 3주년 맞이해가지고 이제부터 2020 작전해가지고 천일국 만들자. 그래서 비전 20 실천해가지고 전국의 식구들이 뛰고 있는데 이대로 되어가지고 한반도에 천일국이 만들어지겠냐고요.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평화의 나라 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부터 선포할 수밖에 없다. 어머님의 결단의 말씀이십니다. 이거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달라져 버립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남북 통일만 딱 됐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8대 내려가는 거 8대 왕복 16차선 뚫어버려야 돼. 중국 애들은 열로 갔다 요러고 러시아 애들은 열로 일본 애들은 열로 막. 그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긁어버리는 거예요. 긁어버려. 그만 가져와 이 사람아. 뭔 돈을 가져오고 그래야. 그만 가져와 이 사람아. 한참 청평에 우리 청평에 외국 사람들 많이 올 때 청평서 돈을 헌금 받는 거예요. 그게 긁어버리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앞으로 세계 231개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 천일국에 가자 해가지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 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가듯이 이 땅에 몰려올 때 이거 여기 인터체인지 이거 좁아서 안 됩니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청평이 세계 메카가 될 텐데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교회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면 이거 분교회로 변해야 돼. 분교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중심으로 등극한다 이게. 이 멋진 날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지금 위정자들 가운데서 이 나라 통일 문제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북 정책을 해서 통일 정책이 없어요. 6.1제라는 통일원 장관이 얼마 전에 그만두고 내려가면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통일원 장관을 해보니까 통일원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겠더라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 청와대 연락만 받고 있으면 되더라. 나팔수만 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이 이 나라 통일의 문을 열어줘요? 김무성 씨가? 예?
안철수가? 문재인이가? 누가 열어줘요? 아무도 열어줘요.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이 나라 미래를 밀어주고, 이제 우리는 남북 관계를 열어야 돼. 열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북한에 91년도에 가서 김일성이 만날 때 우리 정부가 벌벌 떨고, 김일성이 만나는 거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났을 때 한국 매스컴이 처음에는 놀랬죠. 이야, 문 총재 대단한 분이구나.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의전팀에서 비서진이 그랬어요. 우리 주성님 만나거든 일정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렇게 손만 악수하십시오. 이렇게 의전 절차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고. 가자마자 어이 팍 그러러 아이씨, 나한테 5시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김일성 말고 최고 높은 놈들 전만 쳐놓고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사상 그걸 가지고 한반도 통일에 북한이 행복해 줄 수 있어? 하나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익 사상 받아들이지 않고 되겠어? 똑바로 하라고 씨발. 참문으로 똑바로 해가지고 주성님 잘못이라 이게야. 김일성 주체사상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야. 우리나라 어느 지도자가 가서 김일성 옆에서 그렇게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머니께서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어요. 조금만 여건 형성되면 어머님이 김정인 언니를 만나서 어머님이 끌어안는 대북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거대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숫자가 없지 않냐. 통일 후에 전국에 숫자 몇 명 돼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정부에다가 당신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통일도 안 되고 이 나라 미래가 열어질 수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숫자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 2020까지에 지금 우리가 몇백만의 우리의 지지 세력 또는 우리 식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북한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내가 한국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한국을 대표해서 왔으니까 이제부터 너 무력으로 남침한다고 하는 꿈을 깨고 이제부터 우리 너희들을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사랑의 원리로 끌어안을 테니까 너희들 다 무장 해제하고 우리 통일하자고 어머님이 가가지고 김정은이 불러다 놓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북한을 끌어안는 거대한 한반도의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대로 우리는 강대국의 밥밖에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메이어 다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10년까지 이스라엘 모사드의 의장을 했던 사람이 메이어 다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함부로 쓰지 못한다. 소련이 16,500개 가지고 하나도 못 쏘고 그냥 소비에트 공화국 망하듯이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 해서 못 쏜다 이거예요. 왜? 한국에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이 한국에 진을 치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가 핵무기 몇 개 만들었다고 남쪽으로 쏠 것 같으냐? 못 쏜다. 메이어 다간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중국은 북한을 서포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을 톨레이트, 인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때리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북한을 때려버릴 것이다라고 메이어 다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유도하는 불장난을 북한이 저지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누구도 핵무기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균형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짓을 북한이 못하게 러시아, 중국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보고 부탁하는 말이 북한을 끌어안는 준비를 해라 하는 얘기가 메이어 다간의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고 이제 새로운 역사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겠는데
이 새로운 역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심정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는 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만 개선되면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되고 맙니다. 스위스 IMD에서 2007년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2,500명의 세계 유명한 석학들로서 모여있는 연구 집단이 발표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스위스였는데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코리아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연구소가 아니고 스위스 IMD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가서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기관이 스위스 IMD예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050년도 그러면 얼마 남았느냐 하면은 35년, 정확히 말해서 34년하고도 1개월 좀 더 남았네요. 이런 말 하면은 여기 평화대사나 연세 좀 높으신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는 그때쯤 되면 나는 가고 없겠네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120에서 15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36과정 박영숙 사모님 오셨나요? 스위스 유엔 산하기관에 미래 포럼에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찾는 겁니다.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금년 3월 달에 KBS 제1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미래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연구해 보니까 2050년도 150살 사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기 전이라도 앞으로 10년 안에만 안 죽고 살면 2025년도만 되면은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장기 78가지를 3D로 복제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갈듯이 갈아버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산다, 이게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0년 안에만 쓰러지지 말고 하여튼 버텨. 그냥 막 이렇게 버텨야 돼. 10년 안에만 버티면은, 여러분, 황우석 씨가 연구한 줄기세포가 성공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황우석이 다시 와서 지금 연구 시작했습니다. 가만 놔뒀더라면 이미 이 연구가 보다 몇 년 땡겨졌을 텐데, 지금 세계 지금 세포 연구한 사람이 연구하는데 3D로 복제해요. 우리 간에서, 신장에서, 심장에서 피 뽑고 배에서 기름 빼가지고 배양을 해버리면요, 복제기에서 똑같은 모양 사진기대로 입체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동차 부품 갈듯이 딱 열어가지고 각 일본 말로 기리까이만 시켜버리면 돼요. 기리까이. 이해되십니까? 2025년도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날이 멀지 않아서 옵니다. 이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 날짜도 안 잊어버려, 11월 달에 나온 논문집에 뭐라고 되냐면 2050년도가 되면은 미국은 91,600불인데 국민소득이, 두 번째가 93,300불인 코리아가 되고, 독일하고 영국은 85,000불, 일본은 78,000불 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G2가 된다. 이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하고 나란히 인류 선진국가가 돼, 9만 달러 국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2008년 11월 17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미국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들어올 때 비자 받지 말고 들어와라. 노비자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2012년도에 다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비자 안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미국하고 둘이 단독 친구인데, 그때쯤 되면 한국은 미국의 친구니까 한국 사람 여권도 내놓지 말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해보라. 그냥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그냥 통과해보라. 이게 미국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결정된 나라가 카나다, 네덜란드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가 일본,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끼고 세 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만 개선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의 나라만 되고 통일 조국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날을 대비해 가지고 한국에 7,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한국의 3,000명 여성들을 일본에 보내고 7,000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면서 선교사들에게 아버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한국 가더라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이름 가지고 있어라. 왜? 남북 통일이 될 때 너희들을 제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북한을 연락한다. 한국 사람이 북한 도와주러 온다면 저놈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만 일본 사람이 도와주러 온다면 피해의식을 안 느끼는 거야. 너희들이 전이대로 북한에 올라가서 통일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다문화 가정 일본의 선교사님들은 통일이 전이되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신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순회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눈물겨운 얘기를 봤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부의 중요 부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자신 없으면 우리 통일 그룹에다 맡겨라. 남북관계는 그때도 현대개발에다 맡기지 않고 아버님에게 맡겼으면 금강산 사업 성공했을 것이고 지금쯤 남북관계가 얼마나 진전됐겠습니까? 아버님 배제하고 현대 쪽에다 주었다가 이 경직되고 만 거 아닙니까? 종교단체가 움직이면은 정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체는 정부에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대는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북한 문을 열어 제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여를 갔을 때예요, 이청락이라는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통일에 의해서 축복받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통일교회 교인이었대요. 저기 강동교회 임무상 교회장하고 같은 친구라네. 근데 이 친구가 사회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셋을 낳고 살다가 부인이 못 살겠다고 우리 헤어지자 해가지고 애 셋을 버리고 부인이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 돈도 없지 애 셋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여보게 이 사람아 교회 축복받지 나가가지고 사회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버림받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기성교회 축복을 받게 이렇게 권하니까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배신하고 나간 놈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협회에다 잘 이야기할 테니까 원서 내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원서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커플을 맺어줬어요. 일본서 결혼 한번 했다 실패한 부인을 맺어줬어요. 이 부인이 와가지고 지금 부여의 최고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부가 부여에서 이 사람 부부 모르면 빨갱이래요. 부여에서 부인이 축복받았다고 와보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넘어가지고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전 부인의 셋을 이 자식처럼 끌어안고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불러.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의 어머니에게 뒤어가지고 어머니 아니다 이거야.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차버리고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던져버리고 가고 눈물로 그 자식들을 키웠대요. 그런데도 한 번도 성질 한 번 안 내고 그러면 되니? 도시락 던져버리고 가면 다시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문에 기다렸다 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했대요. 근데 큰 놈이 이놈이 고등학교 졸업해 군대를 가서 전방에 가서 가만히 쓰르람이 우는 밤 가만히 있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어머니가 그립거든. 자기를 버린 어머니는 오지도 않는데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거절했던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마침 그때 KBS 방송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이가 어머니를 찾습니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 그 부대를 온다는 말을 듣고 나 어머니 찾습니다 프로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지원을 냈어. 이상용이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아닌데요, 일본에서 오신 새엄마인데요, 그 어머니에게 불효해서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하고 부르니까 처음으로 어머니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무대에 달려와가지고 그냥 내 새끼야 끌어안고 무대를 팽팽 돌면서 막 두 번이 울어제끼는데 뽀빠이 이상용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회를 봤지만 지금도 가슴속에 잊어질 수 없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해가지고
아들 꽃집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꽃집을 다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집이 몇 채 된대요. 그리고 백마강 옆에다가 16,000평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평에 10,000원씩 주고 1억 6천을 주는데 계약금은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욕심이 나서 사기는 사놓고. 근데 색시가 일본에 가서 친정 부모한테 부탁한 거예요. 좀 빌려주세요. 꼭 원금이자 갚겠습니다. 그래야 딸이 재혼해가지고 살겠다는데 그 딸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빌려준 거죠. 이걸 가지고 땅을 사는데 2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20배가 올라가가지고 한 평에 20만 원짜리가, 그래 지금 수십억 재산가가 돼버려서 집 팔고 집값 말고 2,000평을 누가 지난번에 팔으라고 해서 팔았더니 4억이 나와서 1억 몇천 갖다가 친정집에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이자는 아닙니다만 이거 쓰세요 주고, 일본에 있는 친척들 전부 불러다가 제주도부터 임진각까지 그냥 올 투어를 시켜놨더니 입이 째져가지고 막 일본 가자마자 야 통일교 축복받아야 통일교에 통일교 축복 잘 산다야. 우리 딸 가보니까 부여해서 잘 살아. 이 전화 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 딸 만나봐봐. 얼마나 행복스럽게 잘 사는가. 일본의 그 집안에 성교가 벌어졌대요. 그리고 이창락 장로는 그 친구들 막 뉴스 신문에 방송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봐 이제는. 그래가지고 와서 줄을 쓴 거예요. 어이 나는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 우리 마누라 죽어버렸네.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새 일본 여자는 못 얻겠지? 자네는 틀렸으니까 이 사람아 2세들 자네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이 사람아. 자네가 이래가지고 지금 막 부여의 식구들이 몰려오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제가 오려고 그러니까 차로 나를 모시겠다 이창락 장로가. 보니까 독일제 아우디야. 아니 어떻게 독일제 타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줘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길러 고맙다고 큰아들놈이 어머니 생일날 사준 선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세 아들이 전부 다 어머니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셋 다 축복받아가지고 손자가 지금 10명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얼마나 멋집니까 멋집니까. 아 그래 이창락 장로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교회장님이 이 양반보다 더 감동적인 분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 그래 보니까 야 나 그 얘기 듣고 오면서 울고 왔어요. 일본 다문화 가정에 축복받으러 왔는데 예식장에서 남편이 개복권을 보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간질병 환자야. 그 색시가 꽃다발 들고 지금 예식 치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옆에 쓰러지고 개복권 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 직원 진행요원이 가가지고 아직 예식 안 끝났으니까 결혼 성립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병력을 얘기 안 해서 축복시킨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걸로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가도 된다고. 색시가 가만히 꽃을 버리지 않고 들고 있다가 기도하더니 아닙니다. 하늘이 저에게 이 남자를 맡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남편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요 신랑 신부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남편을 보자 아들 딸 둘을 낳는데 교회에 데려왔더라고. 가서 만나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아들 딸을 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 몸 아픈데 어머니가 일본 쏘셔가지고 너희들 낳고 이렇게 잘 길러준 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그놈들이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요 올 장학생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요 아버지 잘 모릅니다. 아버님 뜻. 어머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껴안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번듯한 사연으로 키워준 어머니의 그 사랑, 그걸 통해서 저는 참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 일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레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몇 주 전에는 당진교회를 갔어요. 문두균이라고 하는 교회장님이신데 교회를 갔더니 문두균 교회장님이 여기 감동적인 당진에서 유명한 식구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43살 먹은 일본 선교사예요. 어떻게 해서 유명하냐 그랬더니 98세 되시는 시할아버지를 3개월 전에 죽을 때까지 모셨대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며느리도 아무도 안 모시겠다고 아들도 버려버린 시할아버지를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줌똥 가리지 못하는 시할아버지를 3개월 전까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에게 줄게. 저 새끼들은 내가 낳았지만요, 사람 새끼들이 아니요. 손자 며느리인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봤더니, 원래 치매 걸리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맙다. 그래서 얘가 오줌똥 가릴 때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 세상 가도요 우리 아버님과 계세요. 아버님이 저 세상에서 총지휘관이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외롭잖아요. 우리 아버님 계시잖아요. 잘 모시다 행복해지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를 눈물로 위로했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말을 듣고 당진에 있는 군수, 기관장 전부가 찾아와서 이 며느리 보고 효녀라고, 효부라고. 제가 그 얘기를 교회장님한테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여자 식구 불러가지고 너무 고생 많았네요. 얼마나 할아버지 모실 때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눈물 몇 방울 다 떨어뜨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참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실 수 없잖아요. 참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참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시할아버지를 모셨어요. 좀 더 지극정성으로 모시진 못한 것이 한스러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런 식구님들이 지방에서 비전 20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의교 교인 한 사람은 세상 교인 100명과 1000명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계신 평화대사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조상이 동원되시고 영계가 협조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지, 평화대사 아버님의 이름으로 어머님의 이름으로 평화대사 되셨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새시대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머님께서 연세가 드셨잖아요. 앞으로 3년 내지 5년 안에 우리가 세계 지금 미래학자들은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 아니고 새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새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땀과 눈물과 혼이 이 민족의 가슴을 울리고 곳곳마다 참부모님의 사상을 전파해서 두익사상으로, 참부모의 사상으로 이 세상을 감동 줘가지고 위대한 천일국 새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저 세상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어머님 이 땅에서 지휘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깡패를 만나서도 그 조직의 일원으로 살다가 그 대장을 배신하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참부모님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 여러분 우리나라 교황 왔잖아요. 교황이 우리 동네를 왔어요. 그게 교황 하면 얼굴 보려고 그냥 사람들이 길가에 쭉 서가지고 막 교황한테 막 이렇게 눈동자로도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교황 눈빛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 이 시대 참부모님 모시고 꾸중도 들어가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실적 쌓아서 부모님 앞에 떳떳이 우리 이렇게 일하다 왔습니다. 새 시대를 위해서 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보고용을 갖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새 시대의 역사 주인으로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주시는 여러분 되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천일구원설을 위해 저희들이 부모님의 분신이 되어 모든 인격과 생활과 삶을 오로지 부모님께 바치면서 뜻길을 걸어가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식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남이 아니라고 할 때, 남이 손가락질할 때 오로지 부모님을 한 중심에 세우고 일생을 살아온 귀한 우리 형제들이 옵니다. 서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부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장님을 중심한 섭리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부모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천일국 아버지의 나라, 참부모의 나라,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화인태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서옵나이다.